네, 이번 순서는 총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권 동향과 정치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세평.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뉴시스의 국일용 광주전남 지휘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9개월 동안 이어지던 패스트트랙 전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정당이 총선에 전력을 기울여 있고 한 석 달여 남았죠. 네.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보죠. 안철수 전 대표. 두 분이 한번 안철수 전 대표의 거치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 말씀씩 또 정치 세평을 해주십시오. 저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게 네. 안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결국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 능력은 없는 걸로 증명이 됐고 네. 일단 뭐 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안철수 안 들어오는 줄 안 하셨는데 예. 들어와서 지금 고민이신 상황이시고. 네. 네, 지금 총선이 그러니까 이제 90일도 못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큰 변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 정치권 전체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각 정치 세력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예, 관심사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처럼 또다시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네. 이전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대 통합, 혁신통합 추진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네네. 거기일 것이냐,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신당을 독자적으로 창당할 것이냐, 이런 정계 개편 구도에 맞물려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보수 진영이 하고 있는 혁신통합 추진위원회 이 러브콜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함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 속에서 나오는 이를테면 정치 개편, 정치개혁, 구도 변화,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나올 걸로 했다 하지만 예. 향후 거치에 대한 전망 한번 해줘 보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인터뷰들을 한번 네.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네. 2017년 4월에 이제 대선 직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최근에도 또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생각에 변화가 없고 초지일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딱히 정세가 바뀐 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뭔가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핵심은 국민의당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정치 혁신의 수단이었지 국민의당이 목적은 아니었고, 또는 뭐 호남 공약 뭐 이런 것도 그냥 우발적으로 결합한 것이지 애초에 호남 공약을 목표로 해서 뭘 움직인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목적은 기존의 이제 뭐 좌우 이념 구도 이걸 타파하고 국민들 다수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제 이게 일관된 메시지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여전히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독자 노선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한 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벌써 정치 10년인데 벌써 정당이 4개더라고요.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4개입니다. 네, 앞으로 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아마 5번째 정당이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은 과연 안철수의 새로운 신당에 대해서 네. 호감을 나타낼 것인지 여긴 여전히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지역민들이 지난번처럼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광주 호남이라고 해서 90% 무슨 과거에 이제 몰표를 던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진보적인 성향이고 다 개혁적 성향은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중도적인 분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전략적으로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사실 대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진보적인 분들은 정의당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다른 정당이 대안으로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당 돌풍 때를 기억하시면 투표 전날까지도 사실 유권자 다수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확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그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당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에 근거해서 이미 이제 이 호남 지역을 떠나 있는 출향 인사들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 투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일부와 비례대표를 통해서나마 다시 호남과의 연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호남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난 지가 꽤나 됐습니다만 호남에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꽤나 있습니다.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민들 중에서도 또 한 번 기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0대 총선 당시 2016년 당시에 안철수처럼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내건 게 2012년에 새정치였고 2016년에는 변화와 개혁을 앞세운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었죠. 그때의 정치 구도와 지금의 정치 구도는 호남의 정치 구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문 정서가 있었거든요. 인사소외, 예산소외 해서 반문 정서가 있었고 민주당 지지도가 한때는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런 큰 화두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호남 정치 지형은 어떠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견고합니다. 60% 이상.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안철수 신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지역에서는 상존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호남에서 안풍의 진원지가 호남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에 큰 기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안풍이 불었던 게 호남이었는데 그 안풍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밀어줬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준 건 없었다. 이렇게 호남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기대에 못 미쳤고 또 국민의당에 힘을 몰아서 캐스팅 보트를 지도록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들어줬는데 그 뒤에 국민의당의 모습은 어쨌습니까? 둘로 쪼개졌죠. 결국은 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는 거. 여기에 호남민들의 실망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가 갖는 호남에서의 어떤 정치적 역할, 어떤 활동 공간 이것은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본부장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이제 추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안풍의 그 진원지가 이제 호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호남에서 뭔가 이제 대안적인 대통령 후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만으로는 대선에서 또 진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할 거지만 이낙연과 정세균이라고 하는 호남, 전남, 전북 출신의 걸출한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을 잠재적 후보군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바라거나 차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안철수에게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 얘기에다가 대안신당 얘기를 하도록 하죠. 호남계 의원들 중심으로 일명 개혁 통합 뭐 이런 이름도 붙이고 해서 결국 호남의 비민주의원 그러니까 제2의 이게 국민의당이라도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한신당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할 시점부터 내건 게 제3지대 통합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를 깨트리고 호남에서의 1대1 정치 구도를 만들자 이런 게 있었고 그 텐트 안에는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 또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중도 개혁 세력을 통합하는 빅텐트를 만들겠자 이런 얘기인데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과는 오랫동안 교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 어찌 보면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전부 다 1%대입니다. 이런 지지도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죠. 고전할 수밖에 없죠. 또 민주당 후보라는 이 버거운 상대를 만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고
호남을 대표하는 제3지대 통합을 이뤄내고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총선 때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대한신당의 통합 논의가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일단 민주당과의 차별성 문제입니다. 이제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이 대한신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사실 뭐랄까요, 잘 묘사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차별성을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을 원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진보적인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되 뭐 민주당의 독주를 막는다거나 뭔가 오만을 뭐 방지하는 그런 견제 장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이제 확립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다 깼냐 이거죠. 이제 민주평화당하고의 분당도 그렇고 뭐 다 어쨌든 싹 다 찢어졌다가 다시 합친다 그러면 그럴 거면 애초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걸 다 안철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거고 본인들도 어쨌든 분열의 책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명도 딱히 없고 그리고 과거의 그런 앙금들을 잊으려면 사람들을 망각하게 하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 인물과 상징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 인물은 없고 옛날에 있던 분들 중에 그나마 젊은 축인 최경환 의원을 대표로 내세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겨냥한 통합 논의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 대한 미래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통합하겠다 이런 것에 가지고는 유권자들이 호응할 수 없죠. 결국은 2016년 국민의당 때도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당 중진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넘지 못할 당 중진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모색을 했고 그게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그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 지난번에 다 잃어버린 곳이 호남이어서 이 지역구에서 이번에 좀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있으니까 더더욱 열세 지역이나 경합 지역의 경우에 뭐 전략 공천을 한다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거론되는 지역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6군데 정도 되죠. 광주에 한 곳, 전남에 5곳 해가지고 6곳 정도가 지금 비민주당 현역 국회의원한테 열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상당히 화들짝 놀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공천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어요. 광주 같으면 물론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북구 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전남도 마찬가지죠. 전남 쪽에서는 목포나 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여수, 해남, 완도, 진도 뭐 이런 쪽이 지금 열세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인물군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골, 민화협 상임의장, 또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 검찰 재직 시절에 검찰 개혁 또 그런 부분을 이끌었던 분이라 앞으로의 코드에 맞다 이제 이런 의견들까지 내면서 구체적으로 인물, 지역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북갑의 경우를 보면 2016년 당시에 강기정 당시 삼선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곳이 광주 북갑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전략공천을 한다. 그 안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또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또 민주당이 내려꽂기식으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꽤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본부장님이 이제 전략공천을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민주당 편을 들어주자면, 네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공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부의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워낙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서 누구를 종천해도 다 당선될 것 같아서 할 때의 전략공천과 지금 고민하는 전략공천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열세인 지역에서 전략공천을 고민하는 이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 잘 나갈 때는 마치 비례대표 공천 상위 순위 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욕을 먹기 쉽지만 사실 질 것 같아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후보자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불만은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인 유권자나 당원 입장에서 보면 그걸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력이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으로 나오나 바른미래당으로 나오나 민주당으로 나오나 어디로 나와도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후보가 만약에 지금 뭐 지역위원장이든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뛰고 있다면 뭔가 전반적으로 광주 전남의 후보군의 색깔을 맞추기 위한 고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공천 그 자체를 일반화해서 타부시하는 것은 조금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좀 뭐랄까요 반감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보다는 충분히 중앙당 입장 또는 지역당에서도 고려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소들이 방금처럼 취약 지역에 할 수도 있고 당의 어떤 정체성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전체에 아울러서 전략공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전략공천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략공천 민주당이 또 내려꽂기 하나 그것은 곧 또 민주당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런 연결선을 갖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후보자들이 동원하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 더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정당이 위험을 감수할 거냐 아니면 위험을 회피할 거냐 이제 이건 이제 결국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호남의 선거 결과가 수도권 선거 결과하고 연동된다고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난번 총선은 반대였거든요. 뭐냐면 국민의당 동풍이 불면서 민주당이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이른바 탈호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PK 지역에서 오히려 선전하고 수도권에서 대거 승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듯이 네. 반드시 호남에서 싹쓸이를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셈은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한번 물어볼까요? 호남을 싹쓸이 하는 것이 그렇게 전국 정치 구도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저는 민주당은 무조건 호남은 일단은 뭐 내 안방 이렇게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네, 호남에서 100% 싹쓸이를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시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플러스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전략공천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전략공천이 실제 이루어질 분위기를 한번 또 토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총리 얘기하죠, 총리. 이낙연 총리가 2년 8개월 네. 최장수 총리 마치시고 당에 복귀했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간략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저는 이낙연 총리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인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뭔가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지만 다만 이낙연 총리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역할은 결국 이제 안정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는 역할은 계속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어찌됐든 이낙연의 역할이 있다. 이낙연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부동의 1위를 일단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지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를 이번 총선에서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 또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인 선거에서 총선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낙연의 이미지라면 전국적으로 일단은 총선에서 속된 표현으로 먹힌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가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하고 쌍두마차. 특히 호남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에서 할 역할은 나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고향이 이쪽 출신이고 또 호남 지역민들의 어떤 투표 성향이 대권 주자를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 23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잠재적 대권 주자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줄곧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호남의 대표 주자고 또 DJ로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호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본인 당선도 중요하지 않나 싶고 네. 또 두 역할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했던 역할 같은 것을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그 단순 비교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반문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호남 홀대론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영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PK나 TK에 가서 그 뭔가 역할을 하면 과연 달라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 지지가 더 올라가거나 그럴 거는 어차피 없고 반대로 영남 지역에서 특별히 이낙연 총리가 왔다는 이유로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거나 이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그렇게 전국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뭐 충청까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가지는 것은 이낙연 총리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당으로서도 조금은 리스크가 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대권, 대선 네. 여기 한 발짝 더 나간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뭐가 본인에게 이번 총선 때 좋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한 총선의 역할을 하는 정도? 아니면 큰 총선의 큰 역할을 해서 하는 것? 이게 어떤 게 더 대권 행보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일단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 지지 세력이라고는 GT 계열, 민평 계열, 그러니까 고 김근태 의원의 예. 계보 정도인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확장성을 한번 본인도 가늠할 수 있고 유권자들도 바라볼 수 있는 보다 더 확장해서 이낙연 계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이번 총선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지 다음 대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지금 종로 선거구를 거의 굳힌 상황인데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손시현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가 훨씬 더 낫다. 지역구 중에서도 무게감이 가장 큰 종로 선거구가 맞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선거구와 전국적인 민주당 선거를 같이 가져가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아마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행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문법에 익숙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총선은 단순히 총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인 것은 맞는데 총선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식의 이런 접근, 그건 결국 이제 또 계파 갈등이 생겨나고 결국 이제 이른바 친문 세력과의 권력 다툼으로 나머지 이제 다음 대선까지가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일단 이낙연의 리더십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지금까지 자기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서 과연 그렇게 자기 세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그것이 독특한 자기의 캐릭터인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내부 분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재의 당에 어떻게 보면 약간 단합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방식으로 대권 행보를 가져가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의 방식과 1인자의 방식은 다른데 1위 후보는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위 후보자들이나 추격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더 언론에 자기가 드러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말도 거칠게 하게 되고 좀 더 뭐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1위 후보자가 그럴 이유는 없고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당권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딱히 마땅한 차기 후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세균 신임 총리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하죠. 그러면 지금 이낙연 총리 얘기하다 보면 총리 그다음에 종로 이분은 뭐 종로 국회의장 총리 호남 향후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른다고 하면 두 사람의 어떤 미묘한 구도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분이 간단하게 세 평을 좀 해주시죠. 이낙연 총리와는 같은 호남 출신 전현직 총리인데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 경선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당내 계파가 상당히 있어요. 정세균 계보라고 할 정도로. 중진부터, 이름만 돼도 강기정, 최재성 같은 중진부터 시작해서 포진이 돼 있죠. 애초에 범친노 그룹에서 시작해서 지금 친문 진영까지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아마 대권으로 간다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낙연 전 총리의 당내 취약 구조와 비교해 보면 좀 더 그런 쪽에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결국은 총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직을 정말 무난하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대권 주자 1위의 반열에 올랐듯이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결론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저도 정세균 신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크고 앞으로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전 총리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경쟁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시장을 잘 아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력도 워낙 길고 여러 가지 주요 요직을 다 거치셨지만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10년 가까이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적 감각과 시장을 아는 그래서 사실 이제 중도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죠.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는 상대적으로 정세균 총리에 비해서는 그 점에서는 본인을 입증한 적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의 후보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 바깥에서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아마 이른바 범보수 우파 진영은 아마 힘겨운 다음 대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두 호남 주자의 대권 주자 등극을 어떻게 보면 재밌고 긴장감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우리적 정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적 정가 총선이 지금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는 뒷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눈에 띄는 격전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가장 뜨거운 곳을 꼽으라 한 곳만 꼽으라 그러면 나주화순 선거구를 역시 가장 꼽습니다. 나주화순? 나주화순 선거구. 네. 빅3 매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무소속의 송금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농민 대통령이라고 하는 농협 중앙회장 출신의 김병완 후보 예비 후보 또 기존에 그쪽을 다져왔었던 신정훈 전 지역위원장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이 세 사람이 민주당 경선을 합니다. 여기는 아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물밑 싸움은 뜨겁게 시작이 됐고 네. 특히나 나주 화순 중에서도 화순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세 사람 모두 나주 출신입니다. 지지층이 네. 겹치고 또 나주에서는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화순 쪽은 과연 화순 쪽이 부동층이 많고 이 세 후보 모두 화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열의를 올리고 있다. 일단 가장 핫한 곳이다.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지역이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네. 동구는 재미있는 것이 지난번 우리 이제 지방자치 선거의 재판 비슷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주선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간 후에 또 한 번 이제 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박주선 의원과 어떻게 보면 함께 했던 김성환 구청장이 지난번에 이제 구청장 재선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 대한신당 간판을 달고 이제 다시 한번 출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병훈 경제부시장이 또 이제 출마를 하니까 네. 이 지역도 이제 3파전이죠. 그리고 아직은 뚜렷한 우위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전략공천 논의가 나오는 곳도 이 지역이기도 한데 이건 당내 여러 전략적 고려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동부 지역이 과거에 이제 많이 인구도 줄고 이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긴 했지만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약간의 인구 변동이 생겨서 그게 어떤 변수가 될지가 저는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약 1호 내놓고 또 인재 영입 1호, 2호, 3호 이렇게 몇 호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각 당의 총선 준비 전략 점수를 매겨주신 것으로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 정도밖에는 이제 접하지를 못했는데 네. 다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더라고요. 이건 저희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은 뭘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우왕좌왕했고요. 1호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렇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공공 와이파이도 이렇게 저는 그다지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그게 뭐 제가 데이터 부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란을 피해가려는 듯한 인상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20세에 이제 3천만 원이라는 어떤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도 그다지 이렇게 현실성이 있다고 믿는 분도 없겠지만 어떤 입장을 보여준다고 하는 면에서도 이 정의당의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어필하는 공약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기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인재 영입이나 공약들을 보면서 제 혼자 갖는 생각은 뭐냐면 정당이 본인들의 약점, 위크포인트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 인재 영입을 하고 공약을 내놓은 거겠지만 대표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로부터 지지도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재들을 영입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을 개발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인재 몇 명 영입하고 그들을 위한 공약 몇 가지 했다라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모든 자기들이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본인들의 약점을 가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 보다 좀 깊이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길영, 공진성의 정치 세평 함께 했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